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다만 배임 액수는 크게 줄었고 피해자를 성남도계공으로 특정해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선 도전을 선언하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첫날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투표율 43%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청와대에 보낸 노태우 전 대통령 조전을 유족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연결식 이틀 뒤인 오늘 중국 측에 조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651일 만에 일상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를 가진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선 업주와 손님 간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벌어진 KT 인터넷 먹통 사태로 가입자는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8,0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던 50대 업주가 독성 물질이 담긴 중화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 릴레이 출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후보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열흘 만에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유 씨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이 혐의는 유 본부장과 윗선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 있는 혐의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배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다시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무엇보다 배임 액수가 크게 줄었고 피해자를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특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의 한계를 미리 설정한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뇌물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할 때는 뇌물죄만 있고 배임 혐의는 빠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배임 정황과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배임과 연결되는 대장동 사업 결제 라인 등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영장에 적시된 배임 액수가 크게 줄고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특정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유 본부장 배임액 651억 원은 김만배 씨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배임액 1,163억 원의 절반 수준이고 성남도공 추산 배임액 1,793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배임액을 축소해 배임 책임자 범위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사들의 배임 혐의는 공범으로 보고 각각 뇌물과 횡령 혐의를 더해서 동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성남도계공 전략팀장이었던 정모 변호사의 신병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5억 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뇌물 5억 원을 먼저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모 변호사에게는 35억 원의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퇴직 후 창업한 회사를 통해 35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는 회사 돈 35억 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
즉 뇌물공여의 횡령죄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정모의 계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651억 원의 배임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지만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동시영장 청구는 김만배 씨 영장기각 등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수요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동시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과 관련한 직권남용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모 당시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고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명만 제가 했어요. 사퇴 과정 둘러싼 부분이었죠. 예. 억울한 부분이 많다. 검찰은 황 전 사장에 대해 하급자인 유모 본부장이 사퇴를 압박한 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3차례 찾아와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같은 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한 달 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많잖아. 어느 누구에 다 박살. 아주 꼬리 아닙니다. 황 전 사장은 검찰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몰아주려고 유 전 본부장이 사퇴 압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퇴 압박 대화 녹음 파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수차례 언급된 상황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퇴 압박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는지 찾는 한편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배임, 횡령, 뇌물 수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면 우리 국민 3명 중에 2명꼴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죠.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짜뉴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언의 취재를 묻자 보행 로봇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로봇 학대 논란으로 이어진 걸 거론했습니다. 그 넘어지고서 못 일어나면 그게 풍뎅이 아닙니까, 풍뎅이. 풍뎅이는 로봇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후보는 기자들과 8분 정도 대화를 이어갔는데 유동규 씨와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얘기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쓰셨으니까 취재해서 쓰시고요.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추가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도 나라 국간을 털어 선거운동한다고 비판했고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 내에서도 무차별적 지급은 포퓰리즘이다.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선이 목표라고 했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대선 불출마 약속을 한 건 서울시장이 된다면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야권 단일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기득권 양당에 의한 정권 주고받기는 적폐 교대라는 걸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안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대선 포기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약속했는데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며 말을 뒤집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안 대표를 내년 종로 재보선의 후보로 낼 수 있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DJP 연합 방식의 공동정부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안 대표가 말을 너무 자주 바꿨고 출마 명분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런 분은 되게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는 출마병이 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안 대표의 출마가 보수 분열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며 우리 진영엔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작된 당원 투표에는 벌써 40% 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 열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중간 결과를 두고 각 후보 진영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 시작 2시간 반 만에 첫날 기준 당대표 전당대회 투표율을 넘어서더니 3시간 뒤엔 2차 컷오프 투표율까지 넘었습니다.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43.8%로 선거인단 56만 9천여 명 중 24만 9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후보를 선택해왔다며 당원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했고 어려운 일도 몇 달 동안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 확고한 그 지지 덕분에 홍준표 후보 측은 2차 컷오프 이후 늘어난 당원 중 지지세가 강한 20대에서 40대가 많아 유리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대세는 이제 저 홍준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당원들도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가장 절실하게 원하시는 게 본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정권교체 아니냐. 그러면 정권교체할 수 있는 저를 뽑아달라. 본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고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난 주말 국가장으로 연결식을 치른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시 주석의 조의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은 80년대 후반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업적을 만들어냈고 시 주석도 조전에서 이런 노 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가 왜 이런 내용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된 지난달 27일 직후 우리 정부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전에는 노 전 대통령이 한중 수교와 양국 파트너십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는 내용과 함께 위로의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시 주석의 조의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주말까지 유족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조전이 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조전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의 반응을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유족에게 2차례 전화를 한 겁니다. 싱 대사로부터 조전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유족 측은 외교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그제서야 외교부 당국자는 받은 조전을 청와대로 보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중국 측이 요청하지 않아서 유족에 전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족에게 특별히 이거를 꼭 전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유가족한테 반드시 전해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족 측이 파악한 조전의 내용에는 유족에게 조의를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TV조선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외국 정상이 우리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오면 이를 유족에게 전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유족에게나 조전을 보낸 외국 정상에 대한 예의라는 걸 모를 리 없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는 연결식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중국과 일본 등이 조전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한 번에 묶어서 그것도 한 장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외국 정상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감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죠.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이 치러진 지 이틀이 지난 오늘 오후 외교부는 외국 정부가 보낸 조전들을 묶어서 발표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부터 조전을 접수했다는 한 장짜리 서면 브리핑이었습니다. 각국이 보낸 조전 내용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오면 이를 유족에 즉각 알리고 국민에게도 공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기밀도 아닌데 전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합니다. 유족에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는 상대 국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조전을 보낸 당사국도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조전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교관으로서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장남인 노지연 변호사가 매년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하면서 5.18 시민군까지 조문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뜻을 보여준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외국 정상의 위로 메시지조차 유족에 전달하지 않은 건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죠. 앞서 전 세계적인 위기로 등장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현지에서 G20 정상회의를 취재하고 있는 조정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을 빼고 우방국 14개국만 초청해 개최한 공급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들 간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ushering in a new era of transatlantic cooperation.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글래스고로 이동해 130여 개국이 참가하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자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문 대통령과의 조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COP26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651일 만에 일상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고 모임 기준도 대폭 완화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민들 표정 어떻습니까? 네, 이른 저녁 시간부터 강남역 일대 먹자골목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회식을 재개한 직장인들과 학교 시험을 마친 대학생들까지 모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특히 식당과 술집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숨통이 트였다며 새로운 방역 체계를 환영했습니다.
좀 숨통이 튈 것 같아서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부턴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데요. 야구장 치맥이나 팝콘과 함께하는 심야 영화도 가능합니다. 시간도 10시까지여서 10시까지밖에 같이 못 있었는데 이제 심야 영화도 볼 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늘어나 소규모 회식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신도 맞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상회복 시작 후에도 대규모 재확산이 억제된다면 다음 달 13일 야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2단계가, 내년 1월엔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로 불리죠. 이 백신 접종 완료와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이 오늘부터 다중 이용시설 방문 시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이 적용 대상인데 업주와 손님 간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관람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일종의 접종 증명서인 방역 패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입장한 영화관에선 나란히 앉아 음식을 즐기며 영화를 봅니다. 영락 없는 코로나 이전 영화관 풍경입니다. 음식물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 점 기대가 되고. 서울의 한 노래방. 주인이 일일이 방역 패스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지만 정작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손님도 방역 패스가 생소하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나면 입장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5초면 QR 체크해주세요. 띡 이렇게 하면 끝냈을 거를 이제 막 1분, 2분, 3분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한 실내체육시설은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역 패스 준비를 미리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신 미접종 회원들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졌다며 항의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전달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간자 입장에서 해드린 것이 전부인데, 방역 패스는 앞으로 1,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지침 위반 시 영업주와 이용자는 과태료 등을 내야 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단기적 일상 회복은 시작됐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니죠. 이 헬로윈을 낀 지난 주말은 그동안 통제 속에서 잘 버텨준 이들에게는 이른 해방이기도 했는데 길거리로 하루 이틀 먼저 나온 걸 탓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1,200명 넘게 적발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사라진 방역 경각심에 맞췄습니다. 오징어 게임 복장부터 영화 속 등장인물과 스파이더맨까지 헬로윈 데이를 맞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인파에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죠. 아직 거리두기 4단계라 클럽 등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지만 사람들이 몰린 라운지 펍 등은 클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 드시다가 옆에서 성에 겨워서 춤을 추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쳐나는 손님들로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실종됐고 안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1m 정도 간격 이상은 띄워주셔야 됩니다. 지하 라운지 바는 환기는커녕 너무 어두워서 몰래 흡연도 가능합니다. 환기가 좀 많이 안 되니까 환기 부탁드리고 흡연하시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 시작 하루 전이지만 이태원에는 금토일 사흘 동안 무려 17만 명이 몰렸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특별 방역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지요. 코로나 방역 점검 때문에 나왔습니다. 백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간만에 대목을 맞은 업주들은 단속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니는 처음이면 어쩌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픈했다고요, 어제. 지난 주말 전국에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89명.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이 간신히 되찾은 일상을 다시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새겨야 할 때가 아닐런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한 공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던 업주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독성물질이 담긴 중화조로 추락하는 바람에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가 쓰러진 남성을 옮깁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의 한 차량용 부품 도금 공장에서 업주 50대 A씨가 깊이 60cm짜리 중화조에 빠졌습니다. 중화조에는 수산화 나트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명 양잿물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하반신은 물 안에 있고 몸이 전체가 이렇게 푹 담겨 있더라고요. 머리도 다 젖어 있더라고요. A씨는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당시 3.6m 높이 작업용 통로에서 혼자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해가지고 어렵고 이러니까 사람을 때리면 돈이 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돈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중하다가 경찰은 숨진 A씨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면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의심 사례만 110건에 달하는데 피해 부모는 교사가 어린이집의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아이를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살 아들을 둔 광모 씨는 5월 중순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 가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넣어준 물병과 수건, 파일 등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며칠째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곽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어린이집의 CCTV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교사 A씨가 곽 씨 아들의 발목을 붙잡고 난폭하게 끌면서 손바닥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곽 씨는 밝혔습니다. 갑자기 우리 애를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애를 폭행을 하고 있어요. 곽 씨는 바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B씨도 곽 씨 아들의 배를 발로 차고 다른 아이를 시켜 때리도록 하는 등 교사 3명이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확인한 학대 의심 건수만 110여 건. 원장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가 유감스럽고 죄송하고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최근 벌어진 KT 인터넷 먹통 사태로 가입자는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 8천 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으로 보상 기준을 잡았다는 설명인데 형식적인 적선 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KT는 이번 사고가 피해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못 미치지만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KT가 내놓은 보상액은 일반인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발생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1분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5만 원의 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1,000원, 소상공인은 8,000원 정도를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1,000원은 사실 무슨 적선하듯이 이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상이라기보다 그냥 형식상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KT는 보상 금액 총액으로 350억에서 400억 원 가량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아연 화재 당시 하루 넘게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상했던 총액 400억 원과 비슷합니다. 당시는 서울과 경기 일부 가입자만 피해를 입었는데 일반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 감면을, 소상공인 12,000명에게는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T가 보상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과거 보상금액의 총액에 맞춰 보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선의 나름대로 기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는 이번 먹통 사태의 1차적 잘못은 협력사에 있다며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일부 테마주들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을 의미하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NFT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너무 주가가 올랐거나 무늬만 관련주인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NFT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게임의 NFT를 접목한 한 게임 업체는 석 달 새 6배 이상 오를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름 전 상장한 4종류의 메타버스 ETF는 출시 2주 만에 이미 1,8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흥행 보증수표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실체가 불투명하고 가능성과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주가 아닌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가가 급변동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중하게 사업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무늬만 관련 테마주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거론됐다가 회사 측이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일부 종목들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이제 넉 달 가량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아마 힘도 드셨을 테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봐야죠. 예, 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예. 일단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정계에 있지를 않았으니까 예. 일단 뭐 인물에 대한 지식이 예. 이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을 만약에 원래부터 알았다고 한다면은 또 무슨 친소 관계로 해서 뭐 이렇게 또 함께 일할 분들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보편적인 얘기를 듣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쎄 그런 점도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관련해서 질문을 좀 잇따라 드리면 실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논란이 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스스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뭐 헌법 수호자니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또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가 표현을 했다면은 그거는 뭐 다 정치인의 책임이고 그래서 막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네 분이서 경쟁을 하고 계신데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되어야만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점, 가장 큰 강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소위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 시대 정신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뜨린 것을 또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지금 그 소위 문재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뭐 본인도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법적인 범죄 이런 행각들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지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법의 지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냐의 그 대립 구도라는 것이 국가의 미래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정, 상식, 정의 이 부분에 가장 분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 윤 후보님의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좀 지지율이 오히려 낮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그 조국 그 사건 그야말로 불공정에 아주 청년들이 볼 때 전형으로 봤던 그 사건을 할 때만 해도 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그 좀 많은 응원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정치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저의 어떤 그 강점 내지는 좀 청년들에게 그 공직에 있던 시절에 그 가졌던 그런 이미지하고 제가 좀 다른 분야에 너무 좀 그 중점을 두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물론 경선 후보, 이제 최종 후보가 되셔야 되고 또 대통령 본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이 포용해서 같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을 쓰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출신, 뭐 진영,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하여튼 최고의 실력자.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이런 협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발탁할 생각입니다. 그게 뭐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지역 뭐 이념 관계없이 뭐 사실상의 거의 뭐 연합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실사구시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저는 공직에 있을 때도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모르면 늘 물어서 하자. 그러니까 많은 참고인들 또 필요하면 또 제가 직접 가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늘 물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 일하는 기본 방식이고 그래서 뭐 정치를 하든 또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하여튼 현장에 또 전문가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물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죠. 지금 토론회가 과거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 16번 토론회를 하셨다는데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좀 서운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니 뭐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니까 공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TV에서 보면은 막 서로 좀 불쾌할 것 같지만 또 끝나고 나면은 뭐 서로 웃으면서 또 격려도 하고 뭐 고생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원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하죠. 다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것을 힘을 합쳐서 하자고 나온 사람이고 대표 선수를 누굴 뽑을 거냐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그 원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밖의 인사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하고 만약에 후보가 되시면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협상 대화를 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뭐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마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만나기 전에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제가 안철수 대표하고 공개 그 오찬 회동을 했고 또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어떤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은 당원 투표가 있고 또 이제 국민 투표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후보가 발표되면 또 구체적인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또 발표를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TBS 출연금과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해서 서울시 의회는 반발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조 9천억 원, 10% 가까이 늘어났지만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과 TBS 출연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민간위탁 사업비와 주민자치 민간 보조금이 반토막 났고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금은 85%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TBS 출연금은 올해보다 123억 원이 줄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재정 독립을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사실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 서울시는 삭감한 예산을 코로나19 극복 정책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회복 지원에 3,563억 원, 청년층 지원 사업에는 1조 원 가까이 편성했습니다. 전체 의석수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라는 겁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순수한 정책 행보여야지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여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와 다음 달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가을 야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규 시즌 4위 두산과 5위 키움이 맞붙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도욱 기자,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다면서요? 네, 올 시즌 가을 야구 첫 경기, 프로 입단 동기인 22살 투수들의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야구 첫 선발 등책을 맡은 키움 안우진은 최고 시속 157km 강속구로 4회까지 삼진 6개를 곁들여 퍼펙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두산 선발 곽빈 역시 4회까지 노히터로 호투했습니다. 먼저 균형을 깬 건 2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가려는 키움이었습니다. 5회 초 송성문의 안타로 나온 1사 1, 2루 기회에서 안방만인 이지영의 적시타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7회 초엔 상대 폭투와 수비 실책을 틈타 한 점을 더 달아났지만 두산의 뒷심 야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회 말 볼넷과 안타로 만든 1사 2, 3루 기회. 대타 김인태가 2타점 동점 적시타로 균형을 맞추며 안우진을 강판시켰습니다. 하지만 키움은 곧바로 8회 초 이용규, 김혜성의 연속 안타로 나온 만루 상황에서 박병호와 김용빈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2점을 달아났습니다. 8회 말 현재 키움이 4대2로 앞서 있습니다. 이대로 키움이 승리한다면 내일 2차전을 치르고 두산이 역전승을 거두면 목요일 LG와 준 플레이오프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문화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sterday, I've never even met you. 그녀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남자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동반자가 돼주죠. 지우개로 지우듯 기억을 잃어가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가을은 망각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붙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가을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가을이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볼이 미어지도록 물어다 땅에 묻고 낙엽을 덮어둡니다. 그런데 정작 겨울이 오면 숨겨둔 곳을 잊어버려 열에 9번 못 찾는다고 합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은 싹을 틔우고 참나무로 자라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람쥐의 건망증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했죠.
하지만 다람쥐 아닌 바에야 잘 잊어먹는 사람은 실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옛 선인들이 건망증을 새는 술잔에 비유했던 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 자신에게 안 맞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억지로 입으려 했다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새 정치를 내걸고 걸어온 길이 구시대 정치였다는 역설 앞에 본인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에서 패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지 3주 만에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다 돌연 대선을 포기하고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합당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말 바꾸기는 구시대 정치의 대표적인 행태죠. 안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했고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선 완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모두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설 때마다 관심사는 당락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평판도 드물 겁니다. 안 대표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에 최소한 10년은 해본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정치에 입문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길목에서 안 대표가 도토리의 싹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레스트 검프처럼 무작정 뛰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출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11월 1일 앵커의 시선은 또 안철수였습니다. 이번 주는 딱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가 자욱하겠는데요.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에서 1km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특히 아침에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충주는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내일 부산은 10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4m까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